안녕하세요. 오늘 메디치 초대석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모셨습니다. 광주에 지내다가 모처럼 우리 메디치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기쁘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구독자가 20만이 좀 넘었는데요. 예. 광주 전남에 거주하시는 분, 그다음에 고향이 또 그쪽이신 분, 7, 8만 되죠? 제가 강기정 TV라고 이제 예, 그렇죠. 그냥 편하게 운영하는데 뭐 6천 단입니다. 6천. 안 올라요. 자, 그런데 강기정 TV 꼭 구독, 좋아요. 광역시장, 그것도 광주시장을 모시기는 거리적으로도 멀고, 근데 오늘 국회에 일이 있어서 오신 거를 모셔왔죠. 예. 메디치에 오려고 오늘 국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예. 저는 이게 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 재보궐선거 맞이해서 네. 호남 민심인데 이 바쁜 시간에 단체장 모셔놓고 정치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정책 얘기 좀 네.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오신 거며 요즘 광주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공항 문제겠죠? 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공항이 인천공항, 뭐 김해공항, 김포공항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호남에 관문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무안에 공항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광주에 이제 국내선, 무안에 국제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런 국내선과 국제선이 한 곳에 좀 모아져 있으면 좋겠다. 더더욱이나 광주에는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도심 한가운데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광주를 하늘에서 보면 한 중앙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수원, 광주, 대구인데 그래서 이 한가운데 있는 광주 군공항을 이 무안공항으로 합치자. 그래서 군공항, 국내선 공항, 국제선 공항을 무안에다 통합시키자. 이제 이런 방향의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정작 그것은 무안군에서 받아주셔야지 이제 가능한 일인데 예. 무안 군수를 중심으로 결사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저나 이제 우리 김용록 전남지사는 작년 12월에 합의해서 이제 무안을 통합공항으로 만들고 그곳을 공항도시로 만들자. 인천 공항도시처럼 약 한 550만 평짜리 큰 공항도시로 만들어서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항을 넘어서서 그 주위에 산업도 부흥시키고 그 소멸해 가는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안 군수는 그냥 막무가내로 뭐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정보 지식화 사회로 갈수록 공항은 외부와 소통하는 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KTX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수도권에서 또 지방으로 또 인천공항에서 지방으로 오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짧아졌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사회에서는 공항이 관문이 열려야지 됩니다. 최첨단 산업의 물류의 어떤 근거지가 될 거고 또 광주 전남은 호남은 풍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이제 완전히 자리 풀로 잡았죠. 찾고 이 남해안, 서남해안 지역은 정말 그 관광의 보고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도 필요한 거고 또 광주가 대학이 18개가 있습니다. 광주에만요. 광주에만. 와. 그런 만큼 해외에서 유학생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류라든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려다 보면 이 관문공항이 꼭 필요한데 이 관문공항을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와 통하는 관문공항이 필요한데 무안이 지금 이제 조그맣지만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이에 도청이 이사가 가지고 부자 군이 돼서 이게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이제 그 아시아나 사고 났을 때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전인데 98, 예. 96년인가.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정권 때 이 공항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도 연결돼 있고 광주에서 2, 30분이면 갑니다. 아, 차로요? 승용차로. 지금은 광주에서 목포 가는 KTX 구간을 놓고 있습니다. 2조 6천억을 들여서 광주에서 목포까지 KTX를 연결하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가면 돈이 덜 들고 빠를 건데 무안공항을 거쳐서 가도록 지금 계획 설계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KTX 광주 송정에서 목포 가잖아요. 그 선로는 꾸불꾸불해서 늦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호남선이죠. 그렇습니다. 옛날의 호남선입니다. 이걸 서울에서 광주 송정까지는 직선으로 폈고, 그리고 이제 2단계로 광주 송정에서 목포까지 직선으로 폈는데, 우리 광주나 전남 시도민들이 동일해서 좀 구부려서 무안공항을 거쳐 가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국제공항에 KTX가 들어간 것은 유일할 겁니다. 수도권의 공항에 어떤 비상이 생기면 이제 수도권 인구들이 KTX를 통해서 무안공항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KTX까지 무안에 들어가게 해줬는데 네. 양보를 않는다. 섭섭하다. 고속도로, KTX, 도청 그랬는데 그런 건 다 취할 건 취하고 군공항이나 민간공항을 통해서 무안공항을 더 키워보자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니까 전 도대체 정말 섭섭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저하고 이제 김영록 지사하고 제가 임기가 이제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민주당 지도부한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좀 결정해 주라. 무안 통합공항을. 그래서 민주당 당론 결정을 요청했고 또 오늘은 이제 추경호 대표한테 2021년에 총리실에서 나서서 무안공항 활성화와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세균 총리 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유야무야 돼버렸죠. 그걸 다시 회의체를 회복해주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구여서 대구의 군공항 이전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오늘. 군공항이 국방부 정부 것인데 국책 사업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김진표 의원이 수원공항을 옮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2014년도에 기부대 양협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공항을 군공항을 우리가 어디다가 지어주고 그걸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행 국방부 땅인 공항을 우리 광주시가 팔아서 돈을 확보하는 기부대 양협법입니다. 아니, 지자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렇게 법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가 좀 뒷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홍준표 시장이랑 저랑 해서는 싸움도 많이 했지만은 대구시장, 광주시장으로서 우리가 뭘 좀 해봅시다 해서 만든 법이 대구공항법과 광주군공항 특별법이라는 법을 2개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법의 핵심은 기부대 양여로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도 작년 3월에 만들었고 작년에 법도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국은 무안에서 결사 반대를 하니까 인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기부대 양해가 아니라 기부앤테이크를 하셨구만요. 그렇습니다. 예. 재보궐 선거가 민주당의 구호도 그럴듯하고 네. 조국혁신당의 구호도 그럴듯해요. 조국혁신당은 민주주의는 경쟁이다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해서 정권 교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실 때 영광과 곡선이 좀 게임이 되나요? 지금 이제 영광은 완전히 경쟁으로 돌입했고요. 영광이요? 영광은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까봐야 한다. 예, 분위기가 완전히 치열하게 조국 혁신당도 민주당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곡성은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많이 앞서 현재 상태에서. 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상태인데 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영광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최고 500억씩 지방세가 생깁니다. 영광 군세가 생깁니다. 오, 그러니까 원전으로부터. 재정이 풍부하네요. 풍부합니다. 그놀레지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광에 토백이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영광 원전과 관련된 그런 사람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지역은 과거부터 군수선거 때
세 번씩 무소속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곳은 전통적 민주당 우세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강종만 군수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군수입니다. 영광은 민주당도 찍었다, 무소속도 찍었다 해본 경험이 있는 이런 곳이 영광이고, 이제 곡성은 민주당 군수가 보궐이 생겨서 이번에 다시 치러진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곡성은 항상 민주당이 항상 당선됐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 얼마 전에 조국 대표가 나이롱 바지인가 뭔가 입고 예. 토란 밭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사진 찍었잖아요. 이제 조국 대표가 한 달 살이를 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둘렀습니다마는 작은 미니 재보선인데 그냥 우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격렬하게 붙었어요. 근데 호남은 늘 경쟁이 없는 곳, 일당 독점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제가 2016년에 그 고민을 좀 풀어보자 그래서 정치를 그만두고 독일 베를린에 머물 때 뮌헨을 제가 갔습니다. 뮌헨과 바이에른주는 소위 우리가 아는 메르켈 연정당인 특정 당이 독점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당신들은 일당 독점이란 이야기를 듣지 않냐? 그랬더니 듣지 않는데 왜 안 듣냐 그랬더니 집권한 정당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그를 활성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시민들을 먹여 살리니까 일당 독점이다 아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당 독점이든 아니든 잘 살게 해주면 되지. 그 당이 뭐 일당 독점이면 어쩌고 아니면 어쩌냐. 만약 우리 민주당이 호남에서 일당 독점이라고 지적을 받는다면 일당 독점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기여를 하거나 기능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런 취지에서 곡성이죠. 군수 후보를 뽑으면서 국민 경선을 했어요. 전체가 참여하도록. 결국은 호남은 당신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도 당원이 많고 호남의 당원은 많기 때문에 당심 중심으로 뽑든 민심 중심으로 뽑든 지금은 이제 5대5로 결합 보통 하지 않습니까? 큰 변별력은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경험칙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히 좀 파장이 있겠죠. 작은 보궐선거인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냥 총출동하는 방식이어서 너무 뜨거워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석과 2년 뒤에 지방선거 전략을 짜는데 아주 중요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영광군에 지금 진짜 골목은 누가 누비냐면 진보당 당원들이 많이 누빈다. 아, 그래요? 진보당 당원들이 어마어마하게 골목골목에 가서 또래 그 칼도 갈아주고 또 벌초도 해주고 완전히 농활원 대학생들처럼. 농활.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달살이 하고 진보당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농활처럼 활동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의원들 포함해서 또 민주당은 총력 결집하고 뭐 민주당 유명한 의원들 다 영광 갔다 왔어요. 뭐 김민석, 정청래 뭐 다 밖에서는 민주당이냐 조국혁신당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광주시장이자 지역 정치에 대해서 관찰자로서 뛰어난 우리 시장님께서는 영광의 경우는 당락을 떠나서 진보당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 내지 3.0 체제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지난번 전주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아주 진보당 당원들이 올인해서 역시 그래서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겉으로는 다 올인해 있습니다. 또 단체장도 해보셨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군수에게 필요한 자질은 뭘까요?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선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수든 국회의원이든 뭐 광역단체장이든 시장이든 도지사든 가장 필요한 것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너무 또는 표를 쫓아다니다 보면 그냥 장사꾼처럼 돼버리고 또 너무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칙적 대응을 하다 보면 현실을 모르는 비타협적 정책이 나오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 이것이 꼭 맞는 것이 단체장의 역할 같아요. 저도 해보면요. 지역 발전에 대해 또 지역의 민원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때는 말도 안 된 거지만은 조금만 달리 보면 이건 현실적 상인 감각이거든요. 아, 말이 되는 이야기다.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면 이것이 서생적 문제의식, 또 당선되기 위해서 표만 쫓는 이런 일이 되고 있을 수 있죠. 광주하면 우리나라에서 정치 또는 민주화 이런 데 있어서 사실 1번지 내지는 가장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잖아요. 도시고. 네. 광주만의 어떤 정책이나 분위기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광주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뭐 미술이면 미술, 문화면 문화, 또 역사면 역사, 어떤 산업이면 산업, 스토리가 참으로 많은 동네입니다. 이 스토리가 많은 것을 꿰지를 못했던 겁니다. 광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주에는 가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야. 어이 뭐 음식도 맛있다는데 뭐냐? 가볼 데가 어디냐? 여수 밤바다 가야 될까? 가볼 곳, 놀 곳, 먹을 것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는 맛집을 선정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다 맛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광주에 이렇게 맛집 선정을 하거든요. 예. 그거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행정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모두가 맛집이고 특히 광주는 밑반찬이 맛있는 집인데 뭐 특정 맛집을 왜 이야기하냐. 두 번째, 광주는 곳곳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광주에 일주일 머무를 때 가야 될 먹을 곳, 쉴 곳, 볼 것, 스토리 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광공사나 우리 시에서 짜고 있습니다. 근데 비엔날레가 30년이 됐는데 이건 전 세계 3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입니다. 비엔날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연동되어서 전 세계 31개 나라에 그 열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관, 뭐 영국관, 중국관, 영국관, 추석 연휴 때 이제 친지 찾아서 고향집 찾아온 광주에 온 사람들이 대박이 난 겁니다. 광주에 머무는 동안에 아시아 문화전당에 가보면 거기에는 뭐 피카소 도예전도 열리죠. 그 나라에 무슨 여러 가지 전들이 열려요. 그 나라에서 돈 대서 연 겁니다. 광주는 장소만 제공하고. 오. 광주야말로 정말 의면 의, 예면 예, 마시면 미, 마시면 맛, 의, 예, 미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 도시다. 비엔날레는 언제까지죠? 끝났나요? 9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광주 일원에서. 광주 일원에서. 그래서 제가 4일 동안 그 오픈 세레머니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전 세계 대사들 접대하고 오면 같이 맞이해서 파리, 뉴욕 갈 거 없다. 광주 가면 전 세계 30개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광주만의 어떤 그 민주주의가 묻어 있는 정책들. 광주의 대표적으로 이제 상생 일자리, GGM. 여기서 이제 캐스퍼 전기차까지 생산했고 이 전기차는 이번에 우원식 의장이 샀습니다. 원래 캐스퍼 내연차 1호차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줬고 예, 그랬죠. 전기차 1호차는 우원식 의장이 사주셨고 그걸 제가 직접 시승해서 운전해서 국회 한 바퀴 돌았던 광주에 날 때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광주하면 지금 제가 들어와서 대표적인 정책 중에 통합 돌봄 정책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데 그 돌봄 정책을 시행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전 세계의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통합 돌봄이라면 구체적으로 75세 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돌봄하면 저소득층, 나이 드신 분들을 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장인 제가, 제 부부가 갑자기 아파버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있어요. 이 애를 누군가가 밥도 해줘서 학교도 보내야 되고 케어해줘야죠. 케어해줘야 돼요. 특히 엄마가 아프면. 그렇죠. 그리고 이 애가 병원을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전화 한 통 하면 가서 이 애를 병원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또 밥도 먹여서 학교에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특징이 누구나 합니다. 돈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른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두 번째, 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공직자들이 한 500명이 여기에 일을 하고 있는데 5개 구청과 광주시에서 찾아갑니다. 아, 저 사람을 보통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65세 노인들은 법에 해당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데 이것은 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동사무소 직원이 우리 공직자가
아, 저 사람이 이상해. 그러면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누구나 신청주의자가 아니라 찾아가서 또 필요한 사람은 전화 한 통이면 서비스가 되는 엄청난 서비스입니다. 행정이 굉장히 재빠르게 기민하게 잘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때 기초노령연금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제가 직접 대표 발의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의 대표적인 치매국가 책임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청와대에서 제가 직접 이제 청와대까지 끝내고 시장이 된 이후에 뭘 하지? 내가 시장으로서 복지정책 중에 대표적 정책을 뭘 해볼까? 그래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통합돌봄 정책을 해보니까요. 이거 이 복지정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합돌봄이야말로 시민권으로 확보하는 민주주의의 대표 정책이다라고 격상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집 밖으로도 못 나오고 발언권도 못 갖고 투표권도 못 갖고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 행정에서 끄집어내서 발언하도록 하고 햇볕을 보도록 하고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케어해 주는 법이거든요. 정책을 작년 1년을 실행하고 올해 2년째입니다. 예산도 102억이 들어갔는데요. 지자체에서 단일 사업으로 102억을 넣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죠. 작년에 해보고 계속 현장에서 토론하고 경험해 보니까 아, 이건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건 민주주의 정책이다. 통합돌봄의 광주 정책을 승화시켜야 되겠다. 민주주의의 돌봄 민주주의로 정치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가 정치의 색깔이다. 그래서 이명박식 정치는 4대강 보수하는 데 쓰는 거고 그래서 전 정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늘 예산의 쓰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시 초등학생 뭐 학부모 출근제 그것도 예. 이제 우리 광주가 내놓는 대표적인 예. 좋은 정책입니다. 10시에 학부모 출근제. 보통 9시에 출근한다고 예. 할 때 초등학생 학부모를 둔 회사원은 1시간 늦게 10시에 출근해라. 대신 그 1시간 동안 갭에 대해서 지원을 광주시 예산으로 회사에 주겠다. 시에서 예, 그러면 회사는 그 1시간을 어떤 그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든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그냥 먹든 보충하든. 그래서 이 정책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조영한 저출산 부위원장 직접 내년에 대표 정책으로 전국에 확산시키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 정책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로서는 GGM, 상생정책이라든가 통합돌봄 정책이라든가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정책이라든가 광주의 24시 심야 어린이 병원,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예.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이 저녁에 아프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작년에 심야 어린이 병원 하나를 만들고 올해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병원은 밤 12시까지이긴 하고 24시는 아닙니다만은 병원을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병원 24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라는 이름으로 2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좀 많이 좀 알리세요. 그래야 그 애 키우는 사람들이 광주로 이사 가겠네요. 많은 당원이나 권리당원, 뭐 대의원 이런 사람들이 호남에 거주하거나 내지는 수도권이나 다른 데 살고 있는 호남 출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이제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호남 정치는 뭔가요? 제가 2012년에 최고위원 나가서 예. 당당하게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되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호남의 정치인 중에 당연히 민주당의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남에 대한 당시의 인식은 대정부 투쟁만 잘하면 일정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볼 때 호남의 정치는 호남 정치, 호남 정신, 광주 정신 예. 이런 걸 이야기할 때 80년 5.18 때 광주는 완전 고립됐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참혹하기도 했지만은
광주의 이 고립을 벗어나서 탄압을 이겨내면서 전국적인 민주주의 승리로 가져갔고, 그래 지금은 광주 또는 5.18이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호남 정치였습니다. 물론 이 호남 정치를 이루는 데는 5.18을 전국화시키고 민주주의로 승화시킨 데는 뭐 광주 사람 또 호남 사람만 했다는 건 아니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애호가들이 손을 잡아주고 불러주고 광주를 찾아줬기 광주를 때문에 외롭게 하지 않았죠. 그렇죠. 친구가 되어준 거죠. 친구가 되어준 것도 애롭게 하지 않는 것도 누구로부터냐면 호남, 광주의 민주주의자들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했고 버텨줬기 때문에 또 손도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누가 먼저다, 누가 더 공이 크다가 아니라 그렇죠. 적어도 호남에 그런 내재적 저항이 있었고 그걸 본 또 많은 전 세계의 전 국민적 민주주의가 찾아줬고 이것이 소통하면서 손잡아주면서 지금은 5.18이 또 광주가 세계 속에 전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됐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산업화와 함께 아주 뛰어난 수출 품목이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90년대 3당 합당 때입니다. 김대중을 중심으로 호남만 놔두고 3당이 합당을 하면서 포위를 했던 거죠. 고립화. 고립화를 한 거죠.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리더를 중심으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돌파를 한 겁니다. 정권 교체로 돌파를 한 거죠. 그래서 김대중을 정권 교체를 해낸 겁니다. 돈이나 총이 아니라 표로. 그 표로. 이것이 광주 정신이었고 호남 정치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점은 어때야 되냐?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로 가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남은 산업으로 봐도 아리백 산단을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근거지가 있고 문화적으로는 문화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고 민주적으로는 민주주의 산업화되어 있어서 지금 완전히 민주주의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산업, 문화 산업, 미래 산업. 미래 산업이 대표적으로 기후 대응을 위한 아리백 산업. 그다음에 광주가 지금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AI. 그다음에 미래차 산업. 이런 기후위기 대응하는 미래의 산업을 구축해 가고 민주주의의 상징을 모델로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강 시장님이 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의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차고 넘치는데 산업화, IT 산업화 뭐 이런 거는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많은 정책과 추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홍보가 안 된 것도 있고 좀 덜 와닿거든요.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호남 정치, 광주 정치를 일반화시켜야 되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녹여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주의 미래 산업의 상징인 AI 산업과 자동차, 미래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도 제가 AI 산업과 관련돼서 협약을 맺고 왔는데요. 어디랑요? AI 그 반도체 팬리스트 제조, 설계, OEM 제조사. 설계. 설계. 이제 파운더리라는 것은 공장, 그렇죠. 찍어내는 네. 공장이고 1호 설계 회사가 광주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올 수가 있냐고 제가 놀래서 오늘 MOU를 맺으면서 대화를 했더니 광주에는 제가 시장이 되자마자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겠다. 최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AI의 학과 투자를 무지하게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기업이 지금 214번째 협약을 맺었는데요. AI에 대해서 조금 고민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광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안 정말요? 믿기죠? 예. 그쪽에 관여를 안 하시니까 메디치가 그러신데 대한민국에 왜 몰려드냐? 광주에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구축돼서 작년 12월부터 기업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뭘 많이 하셨네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H100이라는 챗 GPT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H100입니다. 이 H100이라는 반도체가 800장이 꽂혀 있습니다. 한 장에 수억짜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시아에 이런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지금 뭐 구글 센터다, 카카오 센터다, 네이버 센터다 막 있지만 이건 그냥 자기들의 저장소이고 지금 광주에 있는 국가 건데 국가 AI 데이터 센터 이 천억들을 지어서 지금 이미 700개 기업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 기업들은 광주에 와서 부지런히 데이터를 돌리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고용 효과도 있나요? 엄청나지요. 얼마나? 숫자는 제가 지금 통계는 잡혀 있지 않는데 제가 지금 숫자를 내어 있지는 못하는데 고용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214번째 데이터 AI 기업하고 협약을 맺었다니까요. 제가 213번째 데이터 협약은 누구랑 맺었냐면요. 대한민국의 MBC, LG AI 기술연구소, 광주시 3자가 맺었어요. 왜 이들은 맺냐?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가장 쌓여 있는 것이 MBC입니다. 최고의 데이터가 모이는 MBC와 LG 하면 AI 기술로 최고 달리고 있죠. 그럼 광주는 뭐냐?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빅데이터 기능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곳이 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이 업계에서는요, 다 광주로 옵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서야 광주가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가 효력을 발휘하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 1단계 사업이 지금 올해로 끝납니다. 2단계 사업을 9천억 프로젝트를 제가 설계해서 정부에서 에타 면제로 2단계 사업이 사실상 확정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뭐냐? 많은 기업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가지고 거기에서 실증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기업 개발을 하거나 하는 그것이 2단계 5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는 AI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광주는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베이스의 경제의 43%를 차지합니다. 그것 빼면 없어요. 300인 이상 기업들이 없습니다. 광주는. 그래서 광주는 AI 산업과 미래차 그리고 창업으로 완전히 맞춰서 지금 창업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과 관련되는 것은 돈도 모으고 지원도 하겠다.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실증과 인증기관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와 삶의 미래적 전환을 일으켜주는 것이 광주 정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예. 이제 그 이후로 좀 아까 호남 정치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호남 출신 대통령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야 제2의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호남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지역 사람이면 밀어주고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감이 아니면 야 노무현 낫다 또는 문재인 낫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한 것은 호남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연히 호남 출신의 정치인들이 광주 정신과 함께하는 광주 정신과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호남민들의 마음에 맞게 싸워줘야 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대정부 투쟁만으로 머물러서 안 되고 대정부 투쟁도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이 시도민들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않죠. 우리의 삶을 호남민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산업 영역이든 민주주의의 생활화든 일상화든 어떤 미래 비전이든 측면에서 저 사람이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 능력과 실적. 그렇죠. 그런 걸 축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2012년 최고위원이 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정부 투쟁 잘하고 싸움 잘하고 좀 야무져 보이면 그래 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제 우리 호남 출신 도전자들이 민영배 의원, 그전에 송갑석 의원, 서삼석 의원, 한병도 의원 계속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조금 더 능력과 실적을 좀 올렸어야 되나요?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남은 집단 지성의 힘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래 한번 해보자. 포스트 DJ도 좋고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훌륭한 지도자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호남인의 염원을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싸워줘야 됐는데 그 싸움에는 삶을 미래 비전으로 일치시켜주는 그 투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끌어가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걸 개념을 못 붙이고 같이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제가 광주시의 슬로건을요. 주어를 나로 가졌어요. 도대체 광주는 역사를 혁명한 데는 뛰어들었는데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냐 도대체. 정권교체도 좋고 김대중 우리가 정권교체도 했고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좋은데 어떻게 우리 광주는 복합 쇼핑몰 하나도 없다는 거냐. 어째서 우리 광주는 대중교통도 안 돼서 이렇게 불볕더위에 노인들 고생하시죠. 이럴 수 있냐. 이런 내 삶을 고민하는 것이 광주시의 민선 지금 8기의 슬로건입니다. 내 삶이 빛난, 내일이 빛나는. 시대에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서 나로. 과거 방식의 운동 방식, 정치 방식, 그 정책으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 잘 이겼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가을볕이 납니다마는 역시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늘 메디치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대인배가 한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